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뱃속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수명을 깎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름은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단순히 보기 싫은 군살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서 살이 찌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운동 좀 하면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뱃살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여러분의 장기 사이사이에 숨어서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지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이 찐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지 배만 나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사망률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마른 사람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지, 왜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당뇨병에 걸리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식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 그대로 지방 폭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하게 먹는 편의점 햄버거,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하는 삼겹살 회식,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마시는 맥주 한 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1950년대, 1960년대만 해도 고기는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기가 밥보다 흔해졌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은 곳곳에 있고 배달 앱을 통해 언제든지 기름진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는 온갖 가공식품들이 가득하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한 회식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풍족해진 식사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대가를 안기고 있을까요? 최근 뉴스를 보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진 중년 가장들의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40대, 5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30대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과도한 내장지방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밀 검사를 해보면 내장지방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장지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장지방은 우리 몸속 장기와 장기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간, 위, 장, 신장, 췌장 등 복부 내 주요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방은 원래는 장기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많아졌을 때입니다. 적당한 양의 내장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흔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피하지방입니다. 이는 피부 바로 아래에 쌓인 지방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지방을 말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살이 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피하지방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더 위험한 것은 보기 안 좋은 피하지방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장지방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활동성입니다. 내장지방은 매우 활동적인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아다니며 각종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장지방은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활성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혈압을 올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악화시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도 결국 내장 지방의 일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좀 끼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염, 간경화,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의 경우 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방간으로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음주를 지속하면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로 진행되어 결국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을 안 마시면 괜찮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빵, 면류,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디저트들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탄수화물도 결국 우리 몸속에서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지 않은 당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축적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을 보면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나 시리얼, 점심에는 국수나 덮밥, 저녁에는 밥과 반찬. 여기에 간식으로 과자나 음료수까지 마시게 되면 하루 종일 우리 몸은 당분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죠. 처음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당분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지 못한 당분들은 모두 지방으로 변환되어 간과 복부 내장 주변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축적된 내장 지방이 단순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염증성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할까요? 먼저 혈관 내 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염증성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은 누가 봐도 살이 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겉보기에는 별로 뚱뚱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70kg 정도의 남성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BMI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겉보기에도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CT 촬영을 해보면 복부 내장 지방이 정상 수치의 2~3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의학적으로는 정상 체중 비만 또는 마른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근육량은 적고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몸무게도 정상이고 겉보기에도 문제없어 보이니까 운동을 소홀히 하고 식단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에게 이런 내장지방 축적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현미, 보리 같은 거친 곡물 대신 흰쌀, 흰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었죠. 두 번째는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이나 육체노동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합니다. 하루 8에서 10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서 늦게 잠자리에 드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도 내장지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회식 문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술자리 등이 일상화되어 있죠.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은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높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코올이 지방 대사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다른 영양소의 대사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특히 지방산의 산화가 억제되어서 지방이 연소되지 않고 축적되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아세틸CoA가 과도하게 생성되는데 이것이 지방산 합성의 원료가 되어 더 많은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술안주로 먹는 기름진 음식들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치킨, 삼겹살, 곱창, 안주용 튀김류 등은 모두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지방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맥주의 경우 맥주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복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맥주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져서 내장 지방 축적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대 식품산업의 발달도 내장 지방 증가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추구하다 보니 가공식품의 섭취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과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케첩 한 큰술에는 설탕이 약 4지 들어있습니다. 달달한 요구르트 한 개에는 설탕이 1520지 정도 들어있어요. 심지어 건강식품으로 여겨지는 그래놀라나 에너지바에도 상당한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숨겨진 설탕을 액상과당이나 고과당옥수수 시럽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액상 형태의 당분은 일반 설탕보다도 더 빠르게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트랜스지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을 사용한 제과제빵류, 일부 튀김용 기름 등에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현대인의 운동 부족도 내장지방 축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신체활동이었지만 현재는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나 지하철로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바로 사무실로 돌아와서 또 앉아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거나 술자리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지속되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 중 하나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낮아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게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내장지방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호르몬인데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식욕을 증가시키며 특히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달하거나 기름진 음식이 당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르티솔이 지방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은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빠르게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을 복부에 저장하려는 우리 몸의 본능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장지방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장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성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삼겹살, 갈비, 베이컨 같은 기름진 육류, 그리고 튀김류, 전지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촉진시켜서 내장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로 대체해보세요.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그리고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음주를 줄이거나 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코올은 지방간과 내장지방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맥주는 칼로리도 높고 지방 대사를 방해합니다. 완전히 금주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절주를 실천해보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적당한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 2일 이상은 금주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를 할 때도 술안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치킨, 족발, 곱창 같은 고지방 안주 대신 두부, 오이, 무침류 같은 저칼로리 안주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결국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대신 현미, 통밀빵,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바꿔보세요. 이런 식품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먹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은 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모두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빠른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져서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전신 근육을 골고루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크런치, 레그레이즈 같은 코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복부 근육이 강화되어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푸근 생선을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충분히 먹기 어렵다면 크릴 오일이나 생선 오일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메가3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EPA와 DHA 함량이 높고 중금속 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씨유, 치아시드, 호두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는 ABC 주스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과, 애플, 비트, 당근, 캐럿을 함께 갈아 만든 ABC 주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시는 금물입니다. ABC 주스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스만 마시지 말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직접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전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서 과식을 유발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서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보고 다음 주에는 주 2회 이상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 주에는 금주일을 만들어보고 점차적으로 건강한 습관들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내장 지방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걸음이라도 더 걷고 식단을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내장 지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이 곧 우리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건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